자, 오늘은 2025년 국가공무원 감사직 7급 경약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어떻게 체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총평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총평의 개요는 그동안 예전에 2016년 이때부터 그냥 계속 쭉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잘 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어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또 이 과거에 비해서 박스형 문제도 좀 많이 늘었고, 계산 문제도 좀 있고, 물론 아직은 좀 쉽지만, 그리고 또 이 출제 포션, 바운더리도 굉장히 넓게 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모범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경영학을 조금 변별력을 위해서 난이도를 좀 높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또 아주 높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또 갑자기 깜짝 놀래서 또 충격 먹을 정도로 이렇게 높인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시험장에서 주어진 문제 풀기에는 조금 체감적으로 좀 어렵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이제 요번에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난이도 하, 난이도 하, 중, 상, 이 분포가요. 네 문제, 네 문제, 그다음에 17문제 이 정도 나왔습니다. 노말 분포죠. 그거에다가 또 중도 다시 중하, 중중, 중상 이렇게 나누면은 세 문제, 세 문제, 11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모양이 예쁜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를 좀 쉽게 낸다고 하면은 난이도 하가 약 50% 정도 나오고요. 난이도 중과 상이 그 나머지를 나눠 갔는데 이 상 같은 경우가 5문제 이상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게 일반적인데, 아주 하나 상은 좀 줄이고 중을 아주 두텁게 했고, 중 안에서도 중하 좀 적고 중상 숫자도 똑같고 중중에 해당하는 걸 11문제 정도 냈습니다. 이렇게 잘 문제 이 난이도 조절하고 배열한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가 되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이제 그 실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아시겠지만 변별력은 결국은 요 7문제에서 나는 거겠죠. 7문제에서 변별력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공부가 되신 분, 한 1년 정도 공부하신 분은 이건 당연히 맞힐 거고요. 이거는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 맞히면 잘한 거고, 1개 정도 맞추면은 조금 아쉬운 거고, 3개 맞추면 럭키한 거고, 그죠? 다 맞으면 좋겠지만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시험장에 가서도 이게 한 번에 1번부터 25번을 풀지 마시고 그 3회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풀이 자체도 3회독. 그래서 이제 1회독은 뭐냐면 1번부터 25번까지 쭉 한번 훑으시면서 난이도 하하고 난이도 중, 하,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중상, 중중 정도까지. 중중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정도는 해결하시고 이제 다시 2회독으로 넘어오시는데, 요게 약 한 5분 이내로 푸셔야 돼요. 5분 이내. 좀 이따 해보겠지만은 문제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딱 1초, 2초 요 정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올해 기출문제 분석하고 내년도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 1번부터 25번 중에 일부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어떤 거는 직접 그 자리에서 풀고,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푸시고, 이런 거는 좀 보류하거나 삼각형 세모에서, 아니면은 시간이 조금만 주면 풀 수 있다 그러면 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시는데,
25문제를 다 읽으면서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난이도 중이다, 상이다, 중중이다. 그래서 내가 요거는 다시 돌아오면은 뭐 1번에 풀 수 있는 거다. 요런 식으로 항상 옆에다가 문제 옆에다가 표기하시고 직접 풀 수 있는 건 다 푸시고 요 정도까지는 완벽히 푸시고 근데 그래 봐야 요번에는 7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유일해 독해 하셔야 돼요. 5분 이내 하시고 유일해 독해 오셔서는 중중의 일부하고 중상 요 정도를 이제 해결하시는데 요것도 한 5분 이내 정도 하시면 좋아요. 5분.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당 1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3분 정도 쓰는 거고 요거에 나머지 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할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하는 문제를 이제 푸시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퍼트가 어렵고 퍼트 집행 어떤 분들은 뭐 재무관리가 어렵고 이제 그럴 텐데 어쨌든 남겨두신 상은 이제 4, 5문제 정도 돼요. 요번엔 4문제 나왔지만은 4, 5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만 약 5분에 걸쳐서 푸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한 문제당 2분 정도 줘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찍는 거다.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저희가 문제풀이방 같은 데서 찍는 방법 해드리니까 그거를 이용하셔서 그래도 확률을 높여가지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100%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 공부 안 한 데서 나올 수 있다. 그게 두세 문제는 된다. 한 4문제 되면 이제 그 시험은 어려워지는 거고 두세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는 모르는 거 나올 수 있다. 그거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다 모른다. 거기서 시간 끌지 마시고 경영학을 이렇게 해서 약 15분에서 한 16분 정도에 끝내시고 나머지 시간은 타 과목에다가 할애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중에 뭐 국어가 어렵다든지 국어는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시간을 많이 끄는 이유가 박스형이잖아요. 그 박스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어떤 분들은 또 법이 어렵다. 뭐 그런 분들은 그쪽에다 시간을 더 투입하셔서 경영학을 전략 과목으로 쓰시고 그래서 여기서 시간도 아끼고 점수도 높이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취약 과목 있으면 그걸 좀 보완하셔서 평균 이상을 맞추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번 시험에 대한 총평 플러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년간 공부하실 때 내가 결국은 시험장 들어가서 이렇게 풀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쉬지 않고 그냥 1번부터 25번까지를 쭉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작업에 알맞은 사람을 선발하였다. 2. 차별성과급제를 최소임금제로 대체하였다. 3. 조직 속 인간의 기계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4. 시간과 동작 연구를 기초로 산출한 과업량을 작업자에게 배정하였다. 자,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이죠. 자, 뭐가 틀렸냐 그러면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차별성과급제를 도입한 기법이기 때문에 차별성과급제를 최소임금제로 대체했다. 그러니까 이걸 차별성과급제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새로운 대안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렸죠. 최소임금제라는 것도 조금 안 어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시간급제로 그러니까 시간급제와 성과급제가 반대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과급 대신에 시간급으로 또는 시간급 대신 성과급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최소임금제로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중요하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과학적 선발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방침에 잘 순응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얘기고 3번에 기계화, 인간의 기계화 이건 X이론이죠. 그러니까 X이론에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들어가니까 맞고 4번에 그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해서 산출한 과업량 이거를 과업이라고 하죠. 과업. 그래서 이 과업을 달성하면 높게 임금, 달성 못하면 낮게 임금 주기 때문에 차별성과급제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경영 전략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관련 다각화는 범위 경제 효과가 높다. 2.
신발 제조업체가 신발 판매를 직접 하는 것은 후방 통합에 해당한다. 3. 비관련 다각화는 여러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영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4. 수익적 통합은 원재료 공급에서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단계 중 전방 또는 후방 단계를 통합하는 전략이다. 자, 우선 답은 몇 번이죠? 네, 이번에도 2번입니다. 뭐가 틀렸냐? 그러면은 후방이 아니라 전방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원재료, 그다음에 제조, 판매. 자, 요 흐름을 우리는 수직적 관계라고 합니다. 수직적 관계 이렇게 부르죠. 이게 보기 4번에 이제 돼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제조업체가 판매업체를 통합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었다. 이거를 전방 통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가 전방이냐? 이 소비자가 있는 곳이 앞입니다. 여기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제조업체가 거꾸로 원재료를 통합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었다, 묶었다. 이건 후방으로 통합한 것이죠. 그래서 후방, 전방 이렇게 방향성을 좀 알아두시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깊게 배울 때 보시면 앞뒤로 설명할 때도 있지만 방향성으로 위아래로 설명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상류, 하류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배워서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직이다 보니까 뭐 상류에서 하류 이런 용어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를 푸는 그 요령이 2번에 후방이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전방 후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주 통합이라는 큰 제목 아래 그 원재료에서부터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단계 중 전방 후방을 통합하는 전략을 수직적 통합을 한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가서 후방의 반대말 전방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놓고 그 2번은 후방에 맞을지 전방에 맞을지 그걸 따져보시면 거기서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1번 관련 다각화는 범위의 경제 효과가 높다. 물론 비관련 다각화보다 조금 높겠죠. 그런데 이건 그냥 다각화 자체의 장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위 경제 반대말은 규모의 경제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원가 절감, 가격 하향 이런 게 목표라면 범위 경제는 같은 기계 가지고 제품의 종류를 늘리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다각화랑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번의 관련, 3번의 비관련 이 반대말이 나오기 때문에 둘을 좀 맞비교하는 것도 좋은데, 비관련 다각화는 장점이 성격이 다른 곳에 진출했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 나중에 이거를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배우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번도 맞고 1번도 맞다. 그렇게 두 개가 반대 개념이긴 한데 그 둘 다 지금은 장점 위주로 정리했는데 관련해서는 범위 경제, 그다음에 비관련해서는 위험 분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 3번 선택형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프로그램 관리가 단순하다. 2.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라고도 불린다. 3. 종업원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증대된다. 4. 기업이 제공하는 복리후생 항목들에 대한 선택권을 종업원에게 부여한다. 자,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어디가 틀렸냐? 단순이 아니라 복잡이죠. 자, 단순의 반대말 복잡, 이 두 개를 상정시켜 놓고 이제 비교하시는데, 이 관리가 복잡할까 단순할까 문제 보시면 힌트가 있죠. 선택형이면은 하나로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게 아니라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줘서 그때그때 선택하게 하니까 관리가 되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선택형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해서 1번이 틀렸다 할 수 있고, 그 얘기가 4번에 가면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런 말 나오죠. 복잡하겠네 하실 수 있고, 3번에 다시 올라가면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만족감이 증가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니까. 요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나중에 무엇으로 배우냐면 부름의 기대 이론에 의하면, 자, 이거는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서 동기부여 이론의 한 종류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과정 이론. 자, EPO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노력, 종업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은 성과, 퍼포먼스, 성과가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서
아웃컴, 보상이 주어지는데 노력을 많이 할수록 성과가 높아지고 성과 높아지면 보상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순서 또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력을 높일까 할 때 모티베이션이 높으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돼 있으면 그만큼 열망이 높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모티베이션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이 여기에 영향 주는 파라미터가 세 개인데 노력의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 기대 또는 요거는 확률 변수라고 하시고 성과가 보상을 가져줄 가능성, 수단성 요거는 expectancy, instrumentality 마지막 보상의 선호도, 유의성 또는 선호도 영어로는 bala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개가 높을수록 요 세 개가 높을수록 요게 묶여서 요거의 곱에 의해서 모티베이션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높아지려면 선택권을 주는 게 좋다. 선택권. 보상을 줄 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요 유의성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카페테리아식이란 것은 카페에서 메뉴를 선택하듯이 종업원이 자기가 좋아하는 복리제도, 복지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높일 수 있고 보상의 선호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높아진다. 또는 문제처럼 만족감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4번. 난이도 제가 상으로 이걸 분류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성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머지 세 개가 매우 쉽고 하나만 좀 어려운데 너무 쉬운 세 가지가 쉽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를 수는 있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자, 읽어볼게요. 1. 서열법은 근무 선적이나 근무 능력 등에 대해 피평가자의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다. 2. 목표관리법 MBO에서는 피평가자가 목표의 설정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3. 평정척도법은 평가 요소, 능력, 태도 등 별로 척도, 3점, 5점 척도 등을 사용하여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4. 평가센터법은 피평가자의 인성적인 특질 대신 피평가자의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옳지 않은 거 찍어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이거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1, 2, 3번이 워낙 쉽고 맞기 때문에 4번 답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잘하신 거고 4번이 뭐가 틀렸냐 그러면 그거 찝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 문장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공부하신 분들은 요 4번 문장을 되게 주의하셔서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점검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1번 서열법은 순위를 정한다. 맞죠? 서열법은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다. 맞고 물론 이제 성적이나 능력에 대해서 됐고 2번 MBO는 참여시킨다. 피평가 참여한다. 그래서 MBO는 우리가 배운 게 이거는 이제 목표에 의한 관리죠. 목표에 의한 관리. 그래서 management by objectives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이거 반대말도 배우고요. MBR이라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MBO는 첫 번째가 목표를 함께 결정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누가? 회사와 종업원이. 그 다음에 단기적, 수리적 목표를 결정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게 이제 참여 얘기예요. 참여. 구체적 목표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피드백을 강조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게 있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평정척도법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공부하신 분들은 점수법은 이렇게 하시고 평가 요소별로 척도를 사용해야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데 척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평가 요소가 약간 능력, 태도 이런 건 좀 주관적이긴 하죠. 자, 4번 평가센터법은 피평가자의 인성적 특질 대신 피평가자의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학생들, 수험생들 한번 찍어보세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대충 이제 인성적 특질도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맞아요. 여기는 이제 인성적 특질 대신 그러니까 인성 특질은 안 하고 실제 행동만 평가한다. 이렇게 이 문장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셔도 맞는데 평가센터법은요. 우리가 이게 조직 행위론에서 감성 훈련이라고 배우는 거가 똑같은 건데 모르는 사람을 동떨어진 곳에 보내서 2, 3일 또는 뭐 일주일, 열흘 생활시키고 살게 하고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완전 자유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자유여행 보는 거하고 똑같고 그거보다는 뭐 게임도 하고 뭐 운동 시합도 하고 어디 뭐 등산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긴 하죠. 실제 행동.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인성도 본다는 것도 요 문장으로는 좀 틀려 보이죠. 근데 더 정확히 보면은 실제 행동 대신에 그러니까 실제 행동이란 말을 이거를 기업 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전에서 하는 행동 그러면 틀린 거예요. 어디냐면 센터에서 이건 틀린 거고 센터에서 다시 말하면 실험실에서 그죠? 어떤 게임도 시키고 발표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팀 작업해갖고 발표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일반 기업 내에서 실제 이 종업원으로서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가상의 임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실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군데가 좀 이상한데 인성도 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등산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이 옆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냐, 끈기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승부에 집착하느냐, 뭐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인성 특질을 아예 안 본다 그렇게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행동 쪽이 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문제 5번 포토의 5 first 모델, 그러니까 5요인 모형을 기준으로 볼 때 출판업 매력도가 높아지는 성향은 1. 출판업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2. 도서 작가들이 1인 출판사를 세워 직접 출판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3. 책의 주요 대체제인 드라마, 영화, 게임, 콘텐츠 등의 생산 및 보급이 급증하고 있다. 4. 책의 판매가 감소하는 가운데 소비자 개인 단위 구매보다 공동구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자, 우선 찍어보세요. 출판업 매력도가 높아지는 상황. 자, 답은 일단 1번입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이 기출문제 해설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 약간 여러분들의 공부도 좀 돕는 의미에서 조금의 이론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답만 풀게 하고 그러면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서 포터의 5 force는 5개 주요 세력이 나한테 기회냐 위협이냐를 따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기존 경쟁자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 보시면 우리 쪽에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 우리 물건을 사가는 구매자. 이걸 우리가 수직이라고 그럽니다. 수직. 아까도 수직이라는 말 나왔었죠? 수직적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진입자, 그 다음에 대체제 이렇게 보는데 자세한 설명 안 하고 이 5개 주요 세력이 나한테 기회냐 위협이냐 보는 거고 지금은 매력도가 높아진다 했으니 기회 쪽을 찾는 것인데 1번 출판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얘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다시 튀겨나가죠? 그러면 이 시장에 잘 못 들어오니까 나한테는 기회가 되죠. 기회.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2번 도서 작가들이 1인 출판사를 세워 직접 출판하는 비중이 커졌다. 그럼 여기죠. 얘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출판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출판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비 출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이 늘어나죠. 내 시장도 줄어들고 그거 불리한 거지. 위협이고. 그다음에 대체제가 만약에 늘어나면은 여기 3번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그래서 불리해지고 마지막 공동구매한다. 4번 구매자들이 그러니까 공동구매하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혼자 개별적 구매가 아니라 if 공동구매를 한다. 그럼 야 우리가 지금 1000명이 살 거니까 깎아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협상력이 생기고 나는 불리해지죠. 그래서 이것도 위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잘 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전통적 시험에서는 대체재가 증가하면 어쩌고 뭐 구매자가 뭐 어떻게 되면 어쩌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는 실사례를 위주로 예시를 해갖고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6번 갑니다. 재무관리인데 재무관리 그냥 1장 1절에 나오는 진짜 기초 얘기예요. 그렇지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어렵겠죠. 다음은 연이자율 4%에 해당하는 현재가치 계수 또는 요소이다. 현재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단 연이자율 4% 유지된다. 박스에 연도가 먼저 나오고 일시금일 때, 연금일 때 지금 위에 현가 요소라는 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1. 즉시 지급되는 1200만 원의 일시금. 2. 5년 후 지급되는 1500만 원의 일시금. 3. 1년 후부터 매년 50만 원씩 지급되는 영구연금. 4. 1년 후부터 매년 150만 원씩 지급되는 10년간의 연금 중에 현가가 제일 높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1번은 그냥 현재 1200이죠. 현재 가치가 즉 그냥 1200만 원이고. 자, 2번은 5년 후 지급되는 1500만 원의 일시금. 그림으로 그려드리면은 0, 1, 2, 3, 4, 5. 5년 후에 1500만 원. 요게 현가라고 구하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요게 만약에 P0라고 하면 P0는 1500만 원을 1 플러스 0.04의 5승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요거를 미리 구한 현가 요소가 있어요. 현가 요소. 그러니까 미래 일원의 현가 요소. 그게 위에 가서 표를 잘 활용하시는데 연하고 그러니까 5년이냐 10년이냐 그걸 잘 따지시고 일시금이나 연금이나 따지셔서 이건 일시금이기 때문에 0.8이 갖다 쓰시면 돼요. 1500 곱하기 0.8이 그냥 갖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4% 5년의 현가 요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갖다 쓰시면 돼. 그러면 암산 빠르면 그냥 금방 나오는데 제가 미리 구한 값을 보시면 1230 이렇게 나옵니다. 3번 1년 후부터 매년 50만 원씩 지급된 영구연금. 그림 그려보면은 0, 1, 2, 3, 점점점, n, 점점점 해서 무한대까지 여기서부터 50만 원, 50만 원. 만 원은 생략하고요. 50, 이렇게 50, 영구에 가는 거지. 자, 이때 얘는 이제 현가만 구할 줄 아시면 되거든요. 미래가는 뭐 어차피 무한대니까. 그래서 요거의 현가를 구해서 P0를 구해라. 그럼 P0는 어떻게 되느냐? P0는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R분의 C 이렇게 하시죠. R분의 C 0.04 50만 원, 만 원 생략해서 0.04니까 100분의 4니까 100배를 한 다음에 4로 나누시면 돼요. 반의 반. 5만 원의 반의 반 정도 되나요? 5천 원의 반의 반? 그러면 12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1년 후부터 매년 150만 원씩 10년간 연금. 그러니까 요거는 그려보면은 0, 1, 2, 3, 점점점 해서 90까지 매년 150만. 여기서부터 150, 점점점, 150.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현가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자, 현가를 구하는데 원래 공식은 이거죠. P0는 다 더한다. T는 1부터 10까지 150. 여기 그냥 똑같이 써도 되나? 원래는 CT인데 그래 놓고 여기 1 플러스 0.04의 T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긴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 계산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구해놓은 요소를 우리가 연금의 현가 요소라고 합니다. 연금의 현가 요소 합니다. 기간은 10년이고
이 자리는 4%짜리 찾으시면 박스에 가면은 연금이 8.1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50 곱하기 8.11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무슨 만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1216만 원. 그러니까 1216. 뭐 얼마 만원. 16.5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제일 큰 거는 1250이겠죠? 1250. 30. 1216이니까 답은 3번. 간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한 20초, 30초에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세 풀고 넘어가시고 자신 있지만 1분 가까이 걸린다. 그러면 2회독에 와서 풀자. 그거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1분이 걸릴지 30초 걸릴지는 어떻게 한다? 미리 해봐야지. 평소 공부할 때. 그래서 내가 푸는 문제마다 이거는 난이도가 몇이고 몇 분짜리 얼마 시간이 걸려. 그걸 적어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7번 가볼게요. 저는 요거를 난이도 상으로 분류했는데 어떤 분들은 매우 쉬울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회계학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재무 비율 분석 평소에 많이 하신 분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생 기준으로 제가 해버렸는데 자 7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경쟁업체인 A사와 B사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 보고된 재무정보 일부이다. 두 기업 재무비율에 대한 분석 중 옳지 않은 것은 박스에 두 회사의 매출,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나오고 단위는 억 원입니다. 동그라미 1. A사와 B사의 자기자본 승수는 같다. 2. A사의 ROE가 B사보다 낮다. 3. 듀퐁 항등식에 의하면 A사와 B사의 ROE 차이는 순이익률의 차이로부터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A사 ROE가 B사 ROE보다 낮은 것은 A사의 총자산 회전율이 B사의 총자산 회전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혹시 피셋 같은 거 공부하실 때 포함 관계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2번에 보면은 A가 ROE가 낮다. 4번에 가면 A ROE가 B보다 낮은 것은 이랬기 때문에 여기 기정사실화 했죠. 그러면은 2번이 틀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거를 인용해서 이제 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저는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1번 자기자본 승수. 자, 우선은 이 자기자본 승수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비율 분석 강의를 잘 해드리는데 그걸 지금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냥 우선은 뭐 자기자본 승수니까 자기자본은 등장하겠죠. 자기자본을 제가 그냥 편의상 S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E라고 해도 되는데 어떤 S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퀄티 아니면 스탁 쉐어 이렇게 해서 우선은 자기자본 승수인데 아시는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S분의 V예요. 또는 S분의 B 더하기 S. E를 여기다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BS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익숙하게 썼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제가 E 대신에 쓴 것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승수니까 자기자본이 나타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모 아니면 분자. 둘 중에 한 군데에 나타나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수라고 하면 저 경제학에서 공부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승수라고 하면 되게 1보다 큰 값, 이렇게 키우는 역할 합니까? 1보다 작아서 줄이는 역할 합니까? 승수는 큰 역할을 하지. 크게 키우는 역할. 그러면 분자가 더 커야 되겠죠. 승수가 되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분들은 V분의 S냐 S분의 V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승수다 보니까 S분의 V다. 이렇게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요게 지금 그 표에 가시면은 자본 총계라고 지금 하시면 되고요. 자본 총계로 보시고 요거는 자산 총계. 자산 총계. 이거는 자산 총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박스에 가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A사는 A사는 뭐분의 뭐죠? A사는
만 억분의 2만 억이죠. A사는 그러니까 10분의 20 또는 1 그러니까 2의 2. B사는 5분의 10이죠. 5분의 10. 5천억분의 10, 뭐 만억인데 어차피 2죠. 그래서 일단 같다. 이렇게 하시고 1번 맞고 2번 ROE. 그럼 또 ROE는 뭐냐?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 진짜 쉬워요. 공부하신 분들은 하고 안 하신 분들만 상이에요. ROE는 Return on Equity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기자본 이익률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자기자본 이건 이익률 해석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익률이 리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퀄티 하셔도 되고 또는 요거를 net income 이익을 R retained earning R 써도 되지만 net income 그 다음에 요거를 S로 써도 되겠지. 제가 여기 X 썼으니까 이 대신에 물론 ROE니까 return on equity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5분의 4 이렇게 밑에 걸 먼저 읽잖아요. 근데 미국 놈들은 R on E 이렇게 읽습니다. 분자 on 분모 이렇게 읽기 때문에 R on E 고지고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사. 자 A사는 뭐분의 뭐냐? 당기순이익이 200이고 자본총계가 만이니까 만분의 200 정도 써야 되겠네요. 자, 만분의 200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B사는 자기 자본이 5천이고 이익이 250이니까 5천분의 250인 거죠. 이거 계산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뭐가 큰지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여기가 크고 분자가 여기 작기 때문에 이쪽이 클 수밖에 없네. 이쪽이 분모도 작고 분자도 크고 뭐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는 이제 2%겠죠. 0.02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A가 낮다. 맞네요. A가 낮다. 2번 해결했고 자 3번 듀퐁 항등식에 의하면 여기서 이제 좀 걸리죠. 공부 안 했던 사람이 힘들 텐데 듀퐁 항등식에 의하면 A사와 B사의 ROE 차이는 순이익률의 차이로부터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듀퐁의 항등식 식은 ROE라는 것은 ROA는 ROI랑 같은 말이에요.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 승수 자기자본 승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대신에 S분의 V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ROI는 뭐냐면 우리가 return on 이건 에셋이잖아요. 자산 또는 이거 투자죠. 투자 수익률 또는 자산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똑같이 여기가 return on asset이니까 net income 그 다음에 여기가 V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총 자산이면서 또는 총 투자죠. 그리고 요게 총 자본이지. 총 자본이 같지. 대자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게 V라고 해도 되고 물론 이제 차변에 V라고 썼으니까 해도 되고 여기 V랑 같기 때문에 요게 약분되면은 또 ROE 공식이 어떻게 돼요? 어디 갔나? 여기 있잖아요. 같잖아요. ROE 공식 자체가. 그래서 항등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면 ROE 차이 ROE가 아까 어디가 컸었어요? 여기 ROE잖아요. 여기 컸잖아요. 큰 이유가 뭐예요? 요 단기순이익 여기가 높기 때문에 요 얘기 할 수가 있지. 수익률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 물론 지금은 요게 ROE 자본의 수익률이 자본 대비니까 물론 이제 ROE니까 수익률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정의를 그대로 말로 만든 것이고
그럼 이제 결국 4번이 틀렸는데 4번 A사의 ROE가 B사 ROE보다 낮은 것은 즉 이거 이렇게 된 이유는 A사의 총자산 회전율이 B사 총자산 회전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4번 총자산 회전율은 또 뭐냐? 그러면 어쨌든 총자산이 어딘가 분자인 분모에 등장을 해야 돼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정리 제가 수업할 때 그때 가서 다시 들으시고 매출액이 분자로 오고 총자산이 분모로 옵니다. 예를 들면 뭐 매출채권 회전율 그러면 여기가 매출채권 매출액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사는 어때요? A사, B사 비교해 보는데 자산분의 매출 2만 분의 5천 여기는 2만 분의 5천이고요. B사는 자산분의 매출 만 분의 2,500 여기는 만 분의 2,500 어디가 크죠? 여기는 4분의 1 여기도 똑같네 같네 이게 같죠? 둘 다 0.25 4분의 1 그렇기 때문에 낮기 때문이다 이 말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시험에서는 그냥 대개는 총자산 회전율 공식을 물어보거나 계산해서 뭐 결과를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어차피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뭐 같다 크다 이런 거랑 비교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난이도가 상된 이유는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1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 건너뛰고 그 대신 내가 다 안다. 그럼 돌아와서 이거 이해 독대 하시면 되겠죠. 8번 갑니다. 이 표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단 만기수익률 YTM은 해당 채권의 시장이자율이다. 1.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채권을 할증체를 한다. 2.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과 만기수익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3.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만기수익률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은 더욱 민감하게 변동한다. 4.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채권의 표면이자율이 높을수록 만기수익률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은 더욱 민감하게 변동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답이 4번인데 눈치가 있는 분들은 그 1번과 2번은 거의 정에 가깝고 3번과 4번은 뭐 더욱 민감하다, 뭐 덜 민감하다, 뭐 길수록 높을 수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의심하는 게 맞고 또 문맥이 똑같잖아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뭐가 어떻게 될 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고 자 답은 4번이 되고 1번 액면가보다 높게 거래된 채권을 할증체를 합니다. 이거 설명 일단 생략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2번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과 만기 수익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무슨 채권은 1 액면가 페이스 밸류 2 액면 이자율 I 인터레스트 레이트 3 만기 N 기간 N 요게 만약에 1000 요게 만약에 10% 이게 만약에 3년이다 가정하면은 이 채권은요 채권은 미래에 1, 2, 3년에 걸쳐서 액면가 1000원에 10%니까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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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만기 액면가 1000원 요게 I 이게 I 이게 I 이게 F 요 세 가지 요 3 그 다음에 100 1000 이게 확정된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 채권 미래 이런 현금을 발생시키는 채권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되는데 이 P0는 101 플러스 모 더하기 101 플러스 모 더하기 1100 1 플러스 모에 여기는 제곱 여기는 세제곱 이렇게 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할인율 요거는 되게 만기 수익률을 쓰는 게 원칙이고 YTM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 시장이자를 같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깊게 설명은 제가 못 드리고
얘가 클수록 분모가 클수록 이 값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할 인체가 되고요. 작아질수록 커지면 할증체가 되고요. 1번 설명이 되고 2번 설명 채권 가격과 만기 수익률은 반대 방향이죠. 얘가 커질수록 작아지니까 반대 방향 됐고 그림은 생략하고 3번과 4번도 깊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듀레이션이라는 걸 배워요. 듀레이션은 정의는 가중평균 만기인데 얘 용도가 뭐냐면 얘 쓸모가 뭐냐면 그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의 뭐 민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자율은 뭐 시장 이자율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민감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의 크기랑 같아요. 위험. 그래 놓고 이제 듀레이션의 성질 중에 결론만 알려드리면 그 뭐 시장 이자율 그다음에 표면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 같은 말이에요. 표면 또는 액면 이자율. 그다음에 만기 그리고 이자 지급 횟수. 요 네 가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만 비례 관계고 나머지 다 반비례 관계예요. 자, 그러면 그 만기만 비례 관계고 나머지가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시고 얘네들은 반비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클수록 듀레이션 작으면 이 변동성이 이걸 변동이니까 변동성 이게 낮은 거예요. 그러면 3번에 만기가 나왔구나. 만기가 길수록 그러면 듀레이션 크고요. 그러면 이자율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은 민감합니다. 3번 맞고 4번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러면 듀레이션 작아요. 듀레이션이 작으면 만기 수익률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이자율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은 덜 민감하게 변합니다. 민감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답을 하시고 자 9번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집중화 전략은 원가율에 기초한 저가 시장에 사용할 수 없다. 2. 원가율을 달성한 방법에는 규모의 경제 학습 효과 등이 있다. 3. 본원적 경쟁 전략에는 차별화, 원가율 집중화 전략이 있다. 4. 고객에게 독특한 가치, 즉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획득할 수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차별화의 그 경쟁 우위 또는 무기가 돈이 될 때가 있고 차별성이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경쟁 범위, 넓다 좁다. 여기가 원가 우위 전략, 여기가 차별화 전략, 여기가 집중화 전략인데 이 집중화 전략이 다시 반 잘라서 원가 우위 집중화도 되고 차별화 집중화도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번 바로 갈게요. 아담스의 공정수익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 어떤 요소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키는지 설명하는 내용 이론에 해당한다. 2. 자신 노력 대비 보상 비율을 준거인물 해당 비율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한다. 3. 노력하여 성과를 달성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기대보다 클 경우 공정성을 높게 지각한다. 4. 공정성과 같은 고차원 효과가 달성되어 동기부여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차 효과가 충족돼야 된다. 중에 옳은 것은? 답은 일단 이제 2번입니다. 2번인데 요것도 그냥 간단히만 안내해 드릴게요. 동기부여론이 크게 내용이론, 과정이론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부름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론은 관심이 what 또는 why, 무엇 때문에 동기부여되느냐 이걸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의 원천, 내용이 뭐냐. 이때 대답은 need 또는 욕구 때문이다 이거고요. 반면에 과정이론은 이거 욕구 때문인 걸 알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또는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동기부여되느냐 이걸 밝히는 이론을 과정이론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내용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그러니까 나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과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과 다른 사람 또는 타인의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을 비교한 다음에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공정성을 느낀다. 그러면은 공정성을 느끼게 될 때까지 TIL 될 때까지 동기부여가 된다. 이 과정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답이 일단 2번이고요.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노력 대비 보상 비율을 다른 인물, 중거 인물과 비교해서 공정성 판단합니다. 3번 노력하여 성과를 달성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기대보다 클 경우 이건 누구 거냐면 브룸의 기대론. 자, 브룸의 기대 이론은 아까 설명드린 EPO 이거 있잖아요. EPO. 자, 여기에서 노력의 성과를 달성하고 이거 노력 성과.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보상. 이 기대보다 클 경우. 여기 기대 이론이잖아요. 그럴 경우 뭐 공정성 일단 공정성은 못 느끼겠죠. 기대보다 크면 딱 기대만큼 와야 공정성을 느끼겠죠. 내용도 틀렸지만 사실 이거는 아담스 내용이 아니다. 부른 거다 하시고 그런 개념으로 4번 고차욕구 달성되려면 저차욕구가 먼저 욕구 얘기 많이 하는 게 어디다? 이거는 내용 이론인데 매슬로우 겁니다. 저차욕구 충족돼야 고차로 넘어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11번 이게 제일 어려웠을 텐데 학생들은 다음은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해야 하는 활동이다. 주경로 CPM을 활용할 때 이 프로젝트의 최단 완료 기간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각 활동 A부터 H까지 있고 직전 선행 활동 나오고 각 활동의 소요 시간 나오고 박스에 여러 활동 동시 진행 가능하고 A부터 H는 모두 완료돼야 되고 직전 선행이 존재하면 직전 선행 활동 종료 후에만 그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평소에 공부하신 분들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림이 잘 안 나왔을 텐데 제가 이 퍼트 CPM 강의할 때 퍼트 CPM 그림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계 원으로 표시하고 활동 화살표로 표시하고 요거는 시간 소비가 없고 이건 시간 소비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요 기본적 모양이 있는데 지금은 이걸로 안 그려져요. 오늘 시간이 없어 제가 이거를 저는 해봤는데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걸로 하지 마시고 우리 두꺼운 책에 보시면 나중에 심화교재에 보시면은 이 네트워크 그림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에는 활동을 원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활동을 그걸로 해야 이게 풀려요. 자, 그래서 자, A는 직전 활동이 없으니까 A가 맨 앞이고 B 앞에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 앞에 A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물론 시간 여기다 쓸 거예요. 좀 이따가. 그리고 C 앞에 B, D 앞에 B가 있으니까 B 뒤에는 C하고 D가 있죠. 이렇게 원으로 표시하는 거 원으로 C하고 D가 있고 그 다음에 CD가 2로 가잖아요. 2 앞에 CD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CD에서 2로 가야 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까지 F는 직전이 없으니까 얘가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활동이고 F 다음에 G 그러니까 F가 있고 그 다음에 G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H가 D하고 G 그러니까 D하고 G니까 D하고 G F를 F, G F를 요쯤에다 표시해 볼게요. F, G 하고 여기서 D하고 G로부터 H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 처음 보셨죠? 있는 그대로 그려놓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숫자를 쓰는데 여기가 21, 여기가 21, 그 다음에 C4, D3, C4, D3,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이 F가 2, 4, 5, 2,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퍼티스펜 배우실 때 주경로는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입니다. 주경로는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A부터 맨 끝에가 E하고 H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다 구하는 거죠. A, B, C, E. 그 다음에 또 번째는 A, B, D,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D, H가 있고 그 다음에 A, B 끝났고 F, G, H가 이렇게 네 가지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걸리는 시간을 따지시는데 윗길은 4, 4, 8, 8에 11 여기에는 4, 3, 7에 3, 10 요거는 4, 3, 7에 5, 12 그 다음에 2, 4, 5 그럼 6에 11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가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짧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최단 완료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12일이 답인 거예요. 여기 답. 이게 주경로면서 크리티컬 패스면서 이게 최단 완료 시간이 됩니다. 저거보다 더 짧을 수는 없다. 12번 엄청 쉬운 문제죠. 다음 상황에서 경제 주문량 모형으로 산출되는 연간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해당 주문량은 연간 수요량 600단위 옆에다가 대문자 D 쓰시고 1회 주문 1회당 주문비 4,000원 옆에다가 대문자 O 쓰시고 연간 단위당 재고주비 3,000원 대문자 C 쓰시고 구매비 고려하지 않으니까 문제 쉽고 연간 총비용은 총 재고주비랑 총 주문비의 합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이건 다 외우셨으니까 EOQ는 루트 안에 C분의 EOD 이거 외우시면 되죠.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C가 3,000 2 곱하기 5가 4,000 곱하기 D가 600단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 날리고 그 다음에 이거 날리고 그러면은 2는 4, 4, 4, 16 16이니까 루트 씌우면 4로 시작하는 애 찾으시면 되세요. 답은 2번 40단위 찾으시고 13번 어떤 분은 되게 어렵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됐습니다. 성격의 빅5 모형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면 2개 아니면 3개인데 기억 성실성이 높으면 책임감, 신뢰도, 규칙 준수 등 정도가 높다. 니은 우호성, 개방성, 외향성 등 5가지 차원으로 개인 성격 설명한다. 디귿 5가지 차원을 토대로 25가지로 성격 유형을 나눈 후 유형별로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리을 신경증성이 낮으면 정서적 안정성 그 같은 말이에요. 신경증이 낮으면 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정서적 안정성이 높으면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부정적 감정을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중에 옳은 것 골라보세요. 자, 답은 3번. 디귿만 틀리고 다 맞다. 이건데 디귿은 어디가 틀렸죠? 디귿은 25가지가 틀렸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 쉬운 게 문제에 빅5라고 되어 있잖아요. 빅5. 그래서 5개의 주로 성격이 나오는데 그 성격은 뭐 기억의 성실성, 니은의 우호성, 개방성, 외향성, 그다음 리을의 신경증 또는 안정성 나오는데 5개인데 디귿은 25가지로 써 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디귿 제끼고 나면 답이 금방 나오나요? 둘 중에 하나가 남는데 그래도 기억이 맞다. 넣으셔서 답을 3번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조작적 조건화 오퍼런트 컨디셔닝 또는 강화 이론에서 부적 강화,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 소극적 강화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조직의 바람직한 행동, 예 정시 출근, 니은 조직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예 지각, 디귿 종업원이 좋아하는 것, 예 칭찬, 리을 종업원이 싫어하는 것, 예 질책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강화가요 다 배우셨지만 강화 전략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2가지 방향성이 바람직한 행동이면 더하기 한쪽,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줄인 쪽으로 일단 방향성은 잡습니다. 그래 놓고 바람직한 행동을 더하기 위해서 걔가 좋아하는 걸 가하거나 걔가 싫어하는 걸 탈락시키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걔가 싫어하는 걸 가하거나 좋아하는 걸 탈락시키는 이런 조작을 합니다. 조작적 어떤 그 전략을 씁니다. 요거를 일단 바람직한 행위를 더하게 하는 것을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강화. 이렇게 표현하고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걸 가하면 아까 보기 기억번 같은 경우에 아니야 좋아하는 것이니까 디귿처럼 칭찬 이런 걸 주면은 이거를 적극적 강화. 우리가 종어본을 다루는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소극적 강화.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거를 긍정적 강화. 이거를 부정적 강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걔한테 싫어하는 걸 가하면 벌, 좋아하는 걸 없애면 소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문제는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소극적 강화.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위를 더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거를 없애주면 되는 게 싫어하는 거. 그러면 기억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걸 없애니까 리을을 없애는 겁니다. 그걸 찾는데 답은 일단 3번이 되고요. 기억을 한 종업원에게 바람직한 행동한 종업원에게 리을을 제공하지 않음,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종업원이 기억 행동을 반복할 바람직한 행동을 반복하는 이게 답이고요. 기억번 보세요. 기억을 한 종업원에게 바람직한 행동한 종업원에게 디귿 좋아하는 걸 줍니다. 그래서 기억을 반복하게 하는 거는 적극적 강화죠. 1번은 2번 니은을 한 종업원 싫어한 니은이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한 종업원에게 리을을 싫어하는 걸 제공함으로써 니은을 반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그거는 벌이죠. 벌. 싫어함을 가하는 거. 그리고 4번 디귿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억을 하던 종업원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던 종업원에게 디귿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좋아하는 걸 뺨으로써 기억 반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일단 이런 건 없죠. 기억은 바람직한 행동이기 때문에 높이는 쪽인 거고 줄인 쪽은 아예 없어요. 그런 전략은. 그래서 감소시킨다 이거 틀린 거고 그리고 또 문맥도 잘 맞지 않아요. 디귿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귿을 제공받기 위해 디귿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다. 이것도 앞뒤가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네 개 용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끼고요. 15번 갑니다. 다음 상황에서 피들러의 상황 이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 리더십은 부서의 새로운 부서장 부임, 부서원들이 새로운 부서장을 불신하고 있음, 그 다음에 전임 부서장이 부서 과업 구조를 잘 구조하였고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마지막 회사는 새로운 부서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려고 하고 새로운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한 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피들러 이론은요. 그냥 이쪽이 아마 화면이 잘 보일 테니까 그냥 이쪽 위주로 할게요.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자, 이게 이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이거는 양 아니면 불량. 두 번째가 과업의 구조. 양인 상태에서 스트럭처드, 언스트럭처드, 불량인 상태에서 스트럭처드, 언스트럭처드. 그 다음에 마지막 권한, 리더의 권한이 다시 strong, weak, strong, weak, strong, weak, strong, weak. 자, 이 상태에서 리더십 스타일은 여기가 관계 중심 리더십, 여기가 과업 중심 리더십 이렇게 됩니다. 다 배운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 불신하고 있다. 그럼 이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잘 구조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강한 권력이다. 그러면 그 중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쯤이잖아요. 그러면은 관계 중심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16번 경로 커버리지 전략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두 개가 옳다는 네 개 중에 두 개. 기억 고급 브랜드는 주로 선택적 유통을 이용한다. 니은 편의품은 주로 집중적 유통을 이용한다. 디귿 가능한 많은 점포의 제품을 공급한 전략은 집중 유통이다. 생산업체가 하나의 유통업체에게 특정 지역의 독점적 유통권을 부여하는 전략을
선택지 유통이란다 중에 옳은 것은 답이 3번인데요. 가운데 니은 디귿만 옳고 기역 리을이 틀렸는데 문제 이것도 잘 낸 거예요. 왜 잘 냈냐면 문제 읽다 보면 선택적과 집중적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를 갖고 그냥 이렇게 내용으로 풀게 하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적은 중간 성격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개방적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개방적, 이게 집중적인데, 그 다음에 선택적, 그리고 뭐 전속적 이렇게 있잖아요. 전속적. 그래서 요거 살짝 빼버리고 두 개만 갖고 계속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만 갖고 맞는지 틀린지 따지다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잘 봤더니 답은 3번 가운데 두 개 옳고 기역은 고급 브랜드, 리을은 독점적 유통권. 이건 둘 다 전속적 유통에 해당합니다. 둘 다. 그래서 3번 답 하시면 되겠고, 자, 17번 갑니다. 전략 유형의 가격 전략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4개 중에 이번에 2개. 기억 프린터를 싸게 판매하고 토너 비싸게 파는 것은 종속 제품 가격 결정. 니은 유튜브가 서비스 수준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제품 라인 가격 결정. 디귿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사양 제품 가격 결정. 리을 자동차 판매 시 옵션, 선루프 등에 따라 자동차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은 단소 가격 결정. 옳은 것은 답은 1번. 자, 우선 프린터, 그러니까 보안 관계 제품 중에 하나는 매우 싸게 팔고, 프린터 같은 경우 보안 관계인 잉크는 매우 비싸게 팔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여기를 종속 제품이라고 해도 되고 포획 제품이라고 해도 됩니다. 영어는 캡티브 프로덕트 똑같고요. 맞고. 니은 라이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격대를 저가, 중가, 고가, 그렇죠?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저가, 중가, 고가가 있고 이거를 따르는 쪽을 우리가 라이닝 가격 결정 얘기합니다. 여기도 수준별로 다르겠다. 맞고. 디귿은 묶어서가 키워드죠. 이거는 묶음 가격이라고 있어요. 패키지 가격 또는 번들 가격, 영어로는 번들, 패키지. 그래서 틀렸고, 리을은 요게 사양 제품이에요. 사양을 우리가 선택 사양, 그래서 영어로 옵션이거든요. 옵션. 옵션이 있으면 비싸지고 없으면 싸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리을의 단수는 뭐냐? 단수는 홀수나 복잡한 숫자를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하시고. 18번 다음 사례에 설명하는 생산 방식은 보기 1번 주문 생산 MTO, 2번 주문 조립 방식 ATO, 3번 계획 생산 재고 판매 방식 MTS, 4번 주문 설계 방식 ETO 또는 DTO. 자, 박스 19년 등장한 A사 냉장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조합해 주문할 수 있는 맞춤형 가전시대를 열었다. 중요한 키워드에 줄을 거주세요. 직접 조합해 주문하는 맞춤형 가전시대를 열었다. 고객의 가족수, 식습관, 생활양식, 주방 형태 등에 따라 자기 집에 맞는 색깔, 설치 타입을 조합해 주문하면, 똑같은 말이 2번 나왔죠. 조합해 주문을 완료하면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 모듈들을 조립하여, 모듈이 또 중요한 키워드면서 또 조립도 키워드입니다. 하여 고객이 원하는 냉장고의 완제품을 고객 집에 설치해주는 방식이다. 해당되는 것은, 자, 찍어보세요. 주문 받고 생산하느냐, 주문 받고 조립해서 생산하느냐, 계획 생산해서 재고 쌓아놓고 판매하느냐, 설계까지 주문을 받아 하느냐, 이런 거예요. 답은 2번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조립 생산이라고 배운 거예요. 조립 생산. 19번 다음 해외 진출 방법 중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4개 중에 2개부터 4개 사이인데, 기업 관리계약, 니은 판매 법인, 디귿 합작 투자, 리을 해외 소재 외국 기업의 인수.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거 답은 2번입니다. 디귿과 리을. 이고 일단은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는 합작 투자하고 단독 투자로 나눠집니다. 국제경영에서 분류하는 체계예요. 합작 투자 대 단독 투자. 그리고 단독 투자로 가시면 직접
아예 그냥 설립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설립하거나 아니면은 M&A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인수잖아요. 인수합병. 그래서 어떤 고지고대로 보면 얘가 해당되고요. 해외 직접 투자에 얘 해당되고 이게 리을번인 거죠. 리을번 해당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이잖아요. 해당되고 이제 그 기역 니은 그러니까 디귿 리을은 확실히 맞고 기역 니은 중에 이제 속하냐 안 속하냐를 따지시는데 기역은 안 돼요. 왜냐하면 관리의 계약이란 단어가 붙어요. 계약은 파트너가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직접 진출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도 이제 따지면 이것도 이 조인트 벤처니까 파트너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국제 경영에서는 합작 투자를 해외 지역 투자 범주로 넣어버려요, 아예. 그리고 이제 관리 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뭐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쪽일 수도 있고 판매 관리 쪽일 수도 있는데 프랜차이즈나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뭐 라이센싱 뭐 이런 거 아니면 조금 범위 넓히면 생산 계약까지 조금만 넓혀주면 똑같진 않습니다. 이건 판매 관리 계약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판매법인은 그 요게 책에 따라서 판매법인을 직접 투자로 넣는 책도 있고 안 넣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출제자는 판매법인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디귿 리을만 답이다. 2번만 답이 이렇게 그 공개했으니까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번 바로 갈게요. 조직 내 갈등 및 협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 분배적 협상보다 통합적 협상에서 정보 공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2. 갈등 해결 전략 중 회피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적극성과 상대 이익에 대한 협조성 정도가 모두 낮을 때 사용한다. 2. 갈등 해결 전략 중 경쟁은 자신의 이익에 대한 적극성과 상대 이익에 대한 협조성 모두가 높을 때 사용한다. 4. 분배적 협상은 상대방의 손해만큼 자신이 이익을 얻는 협상이고 통합적 협상은 자신도 이익을 얻고 상대도 이익을 얻는 협상이다. 자, 우선은 1과 4번이 같은 카테고리에서 문제가 나왔고 2와 3이 같은 카테고리에서 나왔는데 답은 어디쯤 있을까? 그러면은 2번, 3번을 의심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우선 4번이 제일 쉬운 문장인데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의 정의입니다. 정의. 가장 간단한 내용이죠. 이걸 틀리게 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4번이 맞다면 1번 올라가서 누가 더 정보 공유가 많을까? 서로 그냥 각자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 분배적 협상이냐? 제로섬 게임? 아니면은 서로 협력이 가능한 프로섬 게임이냐? 분배적 협상? 아니, 통합적 협상. 그러면 통합적 협상이 훨씬 대화를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1번도 맞고 4번도 맞을 수밖에. 두 개가 일맥상통하니까. 그럼 이제 2번과 4번을 이제 비교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갈등 해결이 이 5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이제 이 강요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순응하는 게 있고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강조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거고 요거는 상대를 인정하고 나를 무시하는 이런 크게 2가지 흐름이 있고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둘 다 모두 낮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회피라고 지네요. 회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경쟁은 모두 높을 때 여기를 경쟁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3번 모두 높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신 분들 알지만 여기 회피 맞고요. 경쟁은 여기가 있거든요. 경쟁. 여기 틀렸다. 그죠? 독단성 이렇게 여기를 보통 독단성이라고 하고 독단성 여기를 협조성이라고 불러요. 다 나중에 책으로 보세요. 그래서 강요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하시면 되고 21번 다음 중 주식회사 청산을 통해 발생하는 청산 대금 배분의 우선순위로 가장 낮은 것은 1. 국세 청구권 2. 체불임금 청구권
3. 무담보부 이표체 청구권. 4. 우선주주의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가장 순위가 낮은 것, 제일 뒷순위. 답은 4번이죠. 요건 저희가 이거를 더 깊게 하면은 막 꼬이는데요. 그건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우시고, 우리가 IS 같은 거 배우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거를 매출 총익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판관비를 빼면 이거를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또는 이거를 이자전 세전이익, 그러니까 EBIT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자를 빼면 세전이익이고, 거기다 세금을 빼면 이게 세후이익이면서 당기순이익이고. 자,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요. 임금.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임금. 그렇죠. 노무비를 해서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더 많겠네. 여기보다는. 여긴 직원 임금 정도는 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보단 저기가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종업원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이자나 원금 갖고, 그 다음에 국가에 내고, 그리고 이게 주주 거죠. 뭐 주주도 우선 주주가 먼저고 보통 주주가 나중이겠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순서상 큰 골격은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우선 주주가 이 안에 우선 주주도 있고 보통 주도 있는데 우선 주주가 더 먼저죠. 물론 이제 여기는 요 넷을 비교했으니까 얘가 제일 끝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깊게 보지 마시고 세금이냐 임금이냐 이자냐 이표체 그러니까 채권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보시면 됩니다. 22번. 공급사슬 관리에서 예측된 수요와 실제 수요를 기록한 표다. 일사기에 대한 평균 절대 오차 MAD를 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는 절대값들을 평균 낸 거예요. 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을 4개니까 4로 나누면 매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1기는 100 빼기 70. 여기다가 100 빼기 70 쓰셔도 되고 실전에서는 그러지 말고 30 쓰시면 되죠. 30. 그런 식으로 80 빼기 110. 여기도 30입니다. 그 다음에 120 빼기 90. 30. 그 다음에 90 빼기 120 또 30. 그러니까 그냥 30이지 답이. 다 똑같이 30이니까. 엄청 쉽죠? 매드에 대해서 겁을 먹으면 어렵지만 알고 있으면 진짜 쉽습니다. 23번. 다음 재고 관련 비용 중 유지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4개 중에 2개부터 3개 사이 기억 품절비, 니은 재고 관리 시설 용지 구매비, 디귿 시스템 운용 취급비, 리을 설비에 투자된 자본의 기회비용. 자, 재고 유지비. 답은 4번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 관련된 총비용은 유지비, 주문비, 부족비, 그다음에 과잉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요거는 변동비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변동비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거는 고정비 성격이 있는 것이고 요거는 기회비용이죠. 그리고 지금 품절비는 여기 이게 품절비로 봐야 돼요. 품절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기억 말고 니은, 디귿, 리을 다 유지비로 보시거나 변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24번. 페어의 일반 관리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14가지 관리원칙을 제시했다. 이 관리원칙 가운데 질서 5도의 원칙에 의하면 인적 물적 자원은 적재적소에 있어야 한다. 3. 관리원칙 가운데 명령 일원화 원칙에 의하면 상급자는 한 명의 하급자에게만 명령과 지시를 내려야 한다. 4. 관리활동을 개수조통 5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명령이 일어나는 것은 명령을 모든 종업원은 한 명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한 명의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게 해줘야 된다. 자, 마지막 25번. 생산자가 유통업자에 행사한 힘, 파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
요구에 협조하는 유통업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준거적 힘에 해당한다. 2. 요구에 따르지 않는 유통업자에게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은 강압적 힘에 해당한다. 3. 공식적 계약의 근거에 규정된 행동을 준수하도록 유통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은 합법적 힘에 해당한다. 4. 유통업자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힘은 전문적 힘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금 마케팅에서 나온 문제지만은 조직행위론에서도 권력 배우거든요. 개인 권력. 개인 권력 원천이 5개인데 지금 1번은 보상 줄 수 있는 능력이 보상적 권력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고치면 보상적 힘이 되겠죠. 1번 틀렸고 2번은 강제적이잖아요. 처벌 이래서 강압적 권력, 강압적 힘이고 3번은 규정이 있잖아요. 합법적인 거고 계약 있고 계약.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지식 있잖아요. 전문적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배운 거를 가지고 응용한 문제니까 별거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수업을 우리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내년도 시험 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이렇게 시험 패턴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박스형 실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범위가 되게 넓어지고 있다. 계산 문제가 늘었다. 뭐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수업을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